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이제 네가 집값 떨어진다는 거 알겠고 그 말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테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안 보고 집값만 보고 아유 기우제 지네다 맞았네. 언젠간 떨어지는 건데 나도 지금부터 계속 오른다고 하면 맞출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방송을 안 보신 거죠? 저희가 집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경제랑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은 거기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경제 부분을 이야기한 것들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올해 금리 작년에 맞춘 사람도 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이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부동산은 뒤늦게 따라온다. 부동산은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는데 이미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거품이었기 때문에 실거주는 지금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그때 가격보다 충분히 더 빠져야 살 수 있다.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폭락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가격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말 바꾸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왜? 소득과 물가가 올라간 게 한계가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 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조금만 떨어지다 다시 오르냐. 이거는 경제를 동시에 보면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부분까진 그래. 알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전세 만기인데 내가 지금 당장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임대를 더 사시라고 권해드리죠.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돌 때까지 기다리셔라. 그래야지 매매 가격이 충분히 빠질 테고 그때쯤 되면은 무리하게 빚을 많이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 만기되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불안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담대 금리가 8%에 근접하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자, 요거 금리 내리라. 지금 언론들을 보면요. 저번에 뭐 되게 카페에 올려주신 글도 있지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서민을 위하는 척 집값 방어에 총력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종부세 가지고 엄청 말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나온 이야기죠. 대출을 늘려라.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다. 개소리예요.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는요. 집값의 절대값이 떨어져야지 대출을 늘려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악순환이다.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10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쌀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쌀을 풀어서 쌀값을 낮춰주는 게 답이죠. 쌀을 사 먹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리대금업을 장려를 한다. 이건 답이 아니죠. 밭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장농 하면서 일단 이번은 넘겨라. 근데 정부에서 푸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왜 빌려서 쌀 사 먹지 못하게 만드냐. 그 빌린 것들이 나중에 땅 뺏기는 걸로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서민들은 땅 뺏기면 소장농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일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생기겠죠. 대출을 풀어주면. 그런데 그 뒤에 집값의 거품은 더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못 사요. 그 뒤에. 한 1년, 2년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요. 집값 폭등해서 못 사요.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타격이 적은 거다. 똑같은 이야기죠. 전세대출 금리 내려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왜?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월 200만 원을 내가 주거비로 낼 수가 있다. 근데 전세대출 받아서요. 10억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5억 전세밖에 못 들어가요. 월 이자로 200을 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10억 가진 수요들은 이제 400만 원씩 내야 돼요. 400만 원이 가능한 수요는 굉장히 적죠. 수요가 적은데 10억짜리 공급은 수요가 없으니까 공시는 계속 나오겠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요. 여기가요. 200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5억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물론 집주인들이 일시적으로 버티는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전세 10억 놓고요. 1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자금이요. 7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억 주고 이거 사고 2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8억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7억, 6억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금으로 부족하죠.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리려고 처음에 버티는 저지선이 생기죠. 그런 상황인 거고 집값이 올라갈 때 그렇게 갭투기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좀 경솔하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저지선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공실이 늘어나는 거고 그 가격이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급지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생기지만 그래야지 전세 가격이 안정이 돼요.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빌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게 진짜로 주거 사다리지. 계속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내면서 그게 어떻게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서 말하는 주거 사다리는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 돈 내다 죽어라. 자, 그럼 전세 시세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 저희가 이거 주담대 금리, 그 다음에 전국 서울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저번에 여기쯤에서 멈췄었죠. 여기쯤까지 멈췄었는데 지금 금리가 더 폭등하니까 상승폭이 더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락폭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요, 주담대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언제 정도까지 올랐어요? 요때까지. 그럼 전세는요? 오로지 내 돈에다가 대출 받아서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차익을 낸다든가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요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요때보다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더 풀었으니까 그거 올라간 거까지 상정을 하더라도 2015년에서 2017년 수준까지는 충분히 떨어지고도 남지 않겠느냐.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저지선이 있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떨어진 게 확확 안 나타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서 조금 유지가 된다든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도요, 그때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빠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얼마나 많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빨리 빠지는 않죠.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원래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쫙 내렸을 때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대출을 풀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 이후에 계속 저금리가 오를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고금리면 다시 쭉 빠지죠. 그래서 여기선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만큼 오르면 이만큼 더 빠질 거예요. 어디까지 오를 거예요? 주담대 기준 지금 평균으로 잡아서 5%도 안 됐는데 7, 8%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아요? 주담대 평균으로? 8% 시대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요, 아, 저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내가 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낮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해라.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면 이자 부담은 그만큼 덜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전세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냐, 그랬을 때 물론 높은 전세가요. 말씀드리지만 뭐 90%대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요거는 100% 깡통납니다. 그 다음에 한 7, 80% 정도만 돼도 위험하다. 왜냐면 전세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죠. 2+2예요. 4년 아니에요. 재계약 안 해도 돼요. 그러면 2년을 살았을 때 2년 뒤에 지금 집값 떨어진 거 보면은 꽤 많이 떨어졌죠. 2년 뒤에 내가 사는 단지가 얼마나 떨어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년 내에 한 40%뚝 떨어지기는 힘들다. 웬만한 단지들은. 진짜 한 건 이렇게 뛰었던 단지들 있잖아요. 이때는 거래량 많다가. 이런 단지들은 거의 그냥 피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전세가율 한 60% 정도는 안 나오는 단지들을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깡통은 안 난다. 전세를 사실 것이라면 그런 단지들 위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라. 또 세금 체납된 주택, 요거 이제 공개하기로 했죠. 요거 공개되면은 세금 체납된 주택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전세가 세금보다 우선적으로 받게,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이렇게 세금이 체납된 주택, 즉 세금을 체납할 정도라면은 이 주택을 경매에 넘길 생각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생각이 없으면요, 일단은 전세는 가장 좋은 게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잘 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뒤로 쭉 줄줄이 밀리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은 내가 전세금을 나갈 때 돌려받기 힘들다.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것까지 상정하지 않더라도,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먼저 챙겨주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즘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막 6억 나오는데 전세값이 뭐 청라 이런 데 가보면요, 뭐 4억, 5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3억짜리 전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개사들이 이야기 안 해줍니다. 팔아쳐먹으려고. 진짜 양심에 털난 중개사들은. 그랬을 때 가서 보면은 근저당이 껴있어요. 왜? 집주인은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이 집을. 그리고 전세 6억 줄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만기돼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6억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을 경매에 넘기기엔 너무 아까워. 집값이 좀 떨어졌지만 버티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짜리 전세를 놓겠다. 대신에 나도 대출을 좀 받자. 그런데 근저당이 이미 껴있으면 무조건 후순위죠. 나중에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 집주인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아니네 싶으면은 경매에 넘어가면은 근저당에 밀린다. 또 빌라, 오피스텔, 원룸 전세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월세로 가세요. 무조건. 특히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깡통입니다. 원룸 전세는 깡통처럼 안 보이는데요, 한 채가 아니죠. 여러 채 놓고서 10억짜리 건물을 사놓고서요
11채 있는데 요걸 다 1억씩 전세 나요. 딴 데 월세인 것처럼 공인중개사랑 짜고. 그럼 11억 나오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든 말든. 건물이 뭐 무너져도 저기 집주인이 뭐 해주는 거 없고요. 뭐 수도가 안 나오고 뭐가 문제 생겨도 해주는 거 없고요. 그냥 다른 세입자 구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데 그때쯤 되면 여긴 유명해져서 그냥 돈 떼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피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저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건 괜찮다. 만기 때 내가 돈을 받으면. 그런데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죠.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주겠대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집주인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뭐 심각한 다주택자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 가지고 있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요. 웬만하면은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길 수 있죠. 사기에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못 내줘. 아 지금 옆에 전세가 1억 떨어졌는데 그럼 1억이라도 돌려주세요. 배째. 너랑 같은 전세 보증금 아니면 내가 주고 못 내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일단은 집주인에게 통보부터 하셔라. 언제? 자 묵시적 갱신이 2개월 전이라고 그랬죠. 2개월 전에 이야기가 안 되면 묵시적 갱신 돼도 돼요. 사실 돼도 되는데 그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묵시적 갱신 되면은 세입자가 더 살다가 나가고 싶을 때 통보하면 돼요. 3개월 전에. 그런데 내가 만기 때 맞춰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요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할 거다 하면은 한 6개월에서 2개월 전 이쯤에 통보하시고 꼭 증거 남겨놓으셔라. 문자나 뭐 카톡 남겨놓고 통화 녹음 아니고 뭐 직접 거기서 대면 녹음 같은 거 하신 것도 남겨놔도 됩니다. 그래도 막 정 안 되면 내용 증명까지 보내셔라. 그래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라.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안 돌려주면 어떡하죠? 말씀드리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기가 빈집이 돼버리면요. 나에 대한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빈집이 되더라도 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그래서요. 승인되면요.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 상태임이 나타나요. 그래야지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집 비우시면 안 돼요. 계시다가 집주인이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해제하시면 안 돼요. 그때 해제하시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보증금을 받은 후에 해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요.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시고 정 안 되면 거기서 끝까지 안 주면 강제 경매 들어가서 받으시면 된다. 저희도 허그가 보증보험을 좀 제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그가 적자가 심하니까 요즘에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허그도 100% 믿으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 조금 늦게 했다고 보증금 못 준다고.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보증금 달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는 받아가면서요. 보험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사보다 더 양아치 같은 짓거리예요. 보험료를 왜 받아요? 그럼 처음부터. 보험료는 다 받아놓고서 나중에 보증금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그가 물론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100%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내 권리는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고 내 권리를 다 확실히 해놔서 허그 안 해주더라도 이 절차로 갈 수 있게 해놔야 된다. 사실은 지금 뭐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 권리가 없어진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임차인에 비해서 임대인은요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이 95 유리하고 임차인이 5 유리한 시장에서 90대 10으로 만든 거 가지고 집주인들이 그거 조금 권리 뺏기기 싫다고 난리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요. 말씀드리지만 전세가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미국에서 더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더 따라갈 수밖에 없죠. 3.75는 무슨 3.75예요. 최상단 금리가 예측이 된 게 3.75다. 하늘에서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지.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전세 시장에 대출을 넣기 시작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율 60%는요. 이 집이 절대 40% 이상 안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2년 내에 40%가 빠지긴 쉽지 않으니까 2년 뒤에 또 재계약했을 때 전세가율 그때는 하락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테고 2년 정도 지나면 그랬을 때도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도 한 60% 밑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좀 줄어들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겠다. 떨어지더라도 이미 한 30% 넘게 빠졌다. 한 20% 정도밖에 안 빠지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한 70%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가파른 시장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찾으셔야 된다. 그렇다고 그게 다 떨어진 가격은 아니다 라는 점이죠. 그리고요 정 안 되면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권리는 찾으세요. 여골세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요 요즘에 복비에 이사비까지 주는 이런 지역들 가시면요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하세요.
이런 데는요, 나중에 전세 보증금 그것 때문에 좀 문제 생겨가지고 한 며칠 늦게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물론 강제 경매 가기 전에 보통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요, 역전세가 나면 뭐예요? 10억짜리 전세였는데 얘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2억 받아야죠. 못 받으면 여걸세 하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이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계약할 때 나 못 깎아주겠어요 하면 딴 데 가세요. 복비에 이사비 준다니까. 정 안 되면 월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위험한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월세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월세 대란 난다는데요? 월세 대란 안 나고 있죠. 거래량도 줄고 상승률도 줄어들고 있다. 좀 있으면 하락으로 갑니다. 전세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대비하셔라.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뭐예요? 전세 만기됐을 때 어떤 집들을 전세로 들어가야 되냐. 그 다음에 전세 만기 때 돈이 안 빠진다 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야 되냐. 거기서 계속 살게 될 경우는 어떤 권리들을 받아야 되냐. 혹은 월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이 앞부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요. 생활법령정보에서 강제 경매 하는 법부터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 월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 강제 경무 신청, 배당 요구 이런 방법들이 써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거는 주말에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해당 영상 올라갈 때 고정 댓글로 박아 놓을게요.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라. 최대한 자신의 권리는 지키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